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새 정부 구성도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식시장부터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위기 속에 활기를 잃은 전남 동부권의 산업 전환과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의 KBC 서울 방송센터 연결해 진행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계원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당초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회 요청을 하지 않은 건데요. 쟁점 법안 처리도 일단 미뤄졌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네, 아무래도 내일 이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제2기 원내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또 쟁점 법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2기 지도부에서 이건 방향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게 맞겠다. 예, 그런 맥락에서 좀 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는 좀 연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이 법안의 처리는 2기 지도부가 책임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맞다는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원내 부대표로 함께 활동해 왔는데요. 지난 1년 원내 지도부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 원내 지도부는 이제 실천을 중시하는 개혁 기동대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격동의 1년은 아마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아마 기록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의 12.3 내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 그리고 윤석열의 탈옥, 그리고 다시 지난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사법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은 바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이루어내라는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원내대표 투표가 진행되고 내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도 참여하는데요. 국회의원 30여 명에 달하는 비율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와 분위기가 좀 다를까요? 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권리당원의 표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로 따진다면 30여 명, 34에서 7명에 이르는 큰 의사 결정권이 이제 권리당원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에 출마하신 후보들도 이제 온라인 SNS 활동이나 그 온라인 그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한 활동들도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으로의 첫 번째 원내대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진영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요. 호평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의 인사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국민 추천을 통해서 고위 공무 차관급도 인선하겠다 이런 취지를 어제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만 한 13,000여 건의 국민 추천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국민이 이제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복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인사 시스템의 전환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인사 시즌이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신뢰도가 10% 이상 추락한다 이런 의견이 이런 게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에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인사 방침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 인사를 실행했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이 공포됐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지난 10일 날 정부에서 공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의 특검 후보 추천 공식 의뢰가 있었고요. 이제 15일경에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특검이 임명되게 되면은 20일 이내에 이제 전체 이제 특검단이 구성이 됩니다. 특검보, 파견 검사, 수사관 등이 구성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기간은 이제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170일,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170일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는 140일 정도의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는 60여 명의 검사가 충원될 예정이고요. 김건희 특검에는 이제 40명,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는 이제 20명 검사만 이제 이 정도 이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수사 인원으로는 이제 내란 특검에는 267명, 김건희 특검에는 205명, 최상병 특검에는 이제 105명 규모의 이제 특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각 특별검사는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으로는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특검 적임자 기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특검 수사인 만큼 그전 미진했던 수사를 보완해 낼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좀 수사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독립성과 좀 공정성이 좀 보장된 그런 인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국민이 생각하는 좀 윤리적 기준, 도덕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특검이 임명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뭐 내란 특검이나 이런 여타 특검과 관련해서 이미 그런 좀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현재 이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 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분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면모를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부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육사에 갔으면은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폭로했던 분이시죠. 그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검찰 내부의 감찰도 담당하셨고, 그리고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석수 박근혜 정부 때 초대 특별 감찰관이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등을 감찰하며 청와대하고 맞섰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검에 임명된다면은 좀 특검이 좀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파견 검사 규모도 총 120명에 달하는데요. 모두 국민적인 요구가 컸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는데 이건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인데 이 정도 특검이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고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은 지금까지 길게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지금 내란의 기간 동안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을 통해서 조기에 내란을 종식하고 또 국정농단의 분명한 엄단을 해내고 그리고 또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는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국가가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군 장병들에게 제대로 충성할 수 있는 자기 위상을 확보하는 그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부터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첫날 첫 국정과제로 민생경제 안정을 제시하고 비상경제 대응 TF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주일 동안 급등하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최했고요. 벌써 2차 회의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민생의 그 절박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그 우리 대한민국의 좀 성장 동력을 시급하게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조치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그 채무 탕감 문제, 그리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상품권 발행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히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I 산업에 대한 100조 원 투자 계획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주식시장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MSCI 소위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세계 주가 지수를 발표하는 회사죠. 여기에 이제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 시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서 투자 환경도 개선하고 그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한 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국 3특 이 시스템을 이제 전면적으로 풀어나가겠다. 그래서 지역별 특장점을 살린 산업 클러스터들 육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들의 그 이제 무너진 소상공인 골목 경제,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의 침체된 경제 상황, 민생의 파탄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확장 재정을 좀 펴게 될 것 같고요. 그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선 직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석 달 만에 0.8%로 대폭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수출은 줄고 내수는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여당 내에서는 전국민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기류 변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추경이 1차 추경이 약 14조 원 규모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추경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2차 추경에서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이나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 그다음에 뭐 지역 화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선별 지원이 아니고 첫 번째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거. 이건 전 국민 대상으로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선택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좀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2단계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취지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예정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죠. 전남은 물론 의원님 지역구인 여수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여수 산단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수 산단이 사실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 경제의 주력 분야인데 지금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수 국가 산단은 뭐 기간 산업으로서 전국 석유화학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산업 단지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중국 등의 저가 제품들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 위기가 심각하게 찾아왔고 또 러시아나 이런 윤석열 정부의 중국이나 러시아 적대 외교로 인해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던 그런 원자재가 막힘으로써 지금 원가 경쟁력에서부터 차이가 심각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금리 상황 이런 복합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좀 여수 국가산단의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 여파로 인해서 여수의 소상공인 자영업 경제, 즉 골목 상권까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도 2023년에 징수액은 1,65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4년은 그 4분의 1 수준이 3분의 1 수준인 551억 원으로 떨어졌고요. 2025년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에 지금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회복 불능에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 여수는 한 달 전에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나 우리 여수갑의 주철현 의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왔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회에서의 대표 연설을 통해서 여수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자부에서 지난 5월 1일부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은 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미흡한 상태인데 다행히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저희가 여수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집중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할 것이고요. 또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 개혁, 구조 조정 이걸 좀 추동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R&D와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신성장 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전환과 지원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활용도가 낮아진 여천선의 철도 부지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여수 산단의 교통 문제도 해소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 이송 기반들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와 덧붙여서 지금은 이제 검토 단계인데 실질적 지원에 필요한 전기 요금이나 금융 지원, 세제 감면 그리고 산업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고용 문제 여기까지 좀 담보에 내는 이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이제 골목 경제를 살리는 고용 안정 골목 경제를 살리는 이제 지역 화폐의 좀 추가 집 발행 이런 부분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여수 지역에서는 좀 신규 지역 화폐도 좀 발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도해 국립공원의 중심인 여수에서는 내년 9월에 세계 최초의 섬 박람회가 열립니다. 준비는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촉구하고 있는 게 2026을 2026년을 세계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행안부 차원에서 좀 집중 지원을 좀 요구할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섬 여객선 뭐 반값이나 이제 할인 운영 지원이랄지 여러 정책들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소속이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소속이라서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여러 지원 방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좀 지원이 되는 방안으로 실질화하는 이것들을 좀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는 2026년 9월 5일부터 이제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를 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개최될 예정이고 30개국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목표로 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상황은 큰 차질은 없는데 좀 박차를 가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잘 협조하고 또 우리 여수시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차질 없이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역 관광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약 3시간이 걸리는 전라선의 고속화 문제는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의원님 공약이기도 한데 진척 사항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는 여수 익산 간의 구철도 노선이 180km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 노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약 38km 구간의 부분 직선화에 대한 예타를 좀 추진 중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방안은 절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한번 부분 직선화에 돈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다시는 전용 철도 노선에 좀 물 건너간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공약을 하기도 했던 것은 이제 익산과 여수 간 180km 노선의 직선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전북의 박희승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어차피 익산 노선은 서부축입니다. 그 서부축 광주나 이제 아주 목포로 가는 이 노선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 증편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전 안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한반도 KTX 안이라 해서 서울의 이제 강남에서 출발해서 이제 용인을 거쳐 이제 세종, 서대전 세종을 거쳐 이제 전주 남원 그리고 이제 순천 여수 이렇게 한반도의 중심축을 가르는 직선 철도 노선, 전용 철도 노선 이렇게 이 노선을 좀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전체 예산은 한 20조 규모고요. 이게 실현되면은 모두가 좋습니다. 동쪽 축인 경부축도
오송까지의 그 교통량이 이제 분산될 수 있어 좋고, 그리고 서부축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같이 쓰는 문제를 해결이 되니까 거기도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도 노선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중부 측의 한반도 KTX는 최대 420km의 고속 미래형 KTX까지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시간 이내로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권의 행정수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이걸 통해서 완성이 될 수가 있고요. 전체 한반도 철도망을 보더라도 한반도 철도 대동목이 한반도 KTX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완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국토공간혁신위원회 분과 의제로도 담았었고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거기에도 좀 국정과제로 좀 넣을 수 있도록 좀 노력 중입니다. 아마 이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동서 간 균형 발전에 또 가장 부합하는 노선이고 한반도 철도 대동맥으로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 KTX 축에 있는 전주는 이제 문화예술의 강점들을 보다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원이나 순천은 이제 생태관광 이것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수 남해 쪽은 해양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교통망도 이제 지선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전선 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나감으로 해서 여러모로 동서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가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 강남에 이 KTX 여기 신설되면 그동안 강남은 부동산 개발 이슈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이 KTX 여기 이제 신설되면은 강남권에 이제 그 새로운 개발 동력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권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이 다 혜택을 보는 안이 바로 한반도 KTX고, 뭐 통일 시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철도 노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 검찰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해남의 인사폭탄 이런 말씀 쓰셨던데 차관 인사 보니까는 산자부 1차관, 기재부 2차관 이런 주요 핵심 차관들의 해남 출신들, 의원님 지역구 출신들이 갔는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은 네. 뭐 대통령께서 네. 인사하신 거니까 좋은 분들이 선임돼서 해남 군민들은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 출범 9일이 지났는데 짧지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은 산뜻하게 출발해가지고 국민들은 네. 희망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으신가요? 예. 지금 내란 김건희 최병 특검 3개 특검이 통과했는데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파견 검사만 120명 다 해서 서울중앙지검 뭐 절반도 훨씬 넘는 규모고, 내란 특검만 해도 검사 60명, 거의 부산지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근데 검사들이? 그 민주당 네. 원내 지도부에서 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속전속결
빨리 하기 위해서 증언을 좀 많이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겁니다. 근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때가 검사 20명이었는데 20명 검사하고도 진짜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시끄러웠는데 120명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적은 숫자면은 수사기관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검사와 수사관들을 네. 증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크다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산술적으로 보면 검사 한 명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씩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네. 전원이 수사 대상인가요? 괜히 찔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란. 네.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해야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 네. 이태원 참사. 관계된 사람들을 수사하지 네.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거 특검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끝나고 대통령 모두 발언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되니까는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그리고 대선 때는 대통령 통합 정부 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통합이냐 뭐 이런 식으로 면전에서 대놓고 이렇게 반발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네. 죄송합니다. 이진숙.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말씀은 네. 코미디 같더라고요. 코미디요. 예. 어떤 점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공공기관장을 임기 보장해라. 네. 누가 안 한다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MBC 대전방송 사장 할 때 이미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할 말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건 말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뭐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 대행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도 뭐 위헌 소지 있다 막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 이거 이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이게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기 네. 때문에 네. 인수위원회에서 보통 한 달 이상을 네. 추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취임하자마자 네. 바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소 네.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곧 해결되겠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제 관련 법안들이 나왔는데 검찰청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하고 검찰 그럼 이제 해체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네. 공약으로 내세운 게 기소와 네. 수사의 분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을 네. 구체적으로 백업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안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됐든 검찰의 권력이 너무 방대해서 네. 수사권도 기소권도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그러한 중수청. 수사청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산하에 기소청 또 공수처는 더 강화한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둔다 하는 것은 국가수사위원회. 예. 물론 국회에서 네. 이제 법사위 등에서 더 심의해야겠지만은 좋은 아니에요? 개혁해야죠. 검찰 이대로 둬서 돼요? 지금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으로 직접 지휘를 특히 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장관 지휘를 안 받는데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공소청이 생기면은 지휘를 받는 건가요?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구체적 내용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네. 아직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네. 법무부 장관이 기소를 네. 지휘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명문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그러면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은 중수청의 수사관으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든지 해야 되고 아니면은 기소청에 공소청에 남아서 기소 검사 기소만 하는 남이 수사연구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들 지금 뭐 거의 패닉 멘붕이라고 하는데 또 딱히 저항하는 듯한 움직임은 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국민적 요구가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는 환영이요? 보도를 보았습니다. 환영은 왜 환영을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 수사만 하면 좋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네. 정치적 개입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차관,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일주일 동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첫날에만 13,000건 넘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순으로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마 이국정 교수 추천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추천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해달라 네. 하는 의사표시 아니겠어요? 이문정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본인을 뭐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법무부 검찰 개혁을 좀 해달라 그런 글을 많이 받았는데 좀 가슴이 뭉클하다 그런 소회를 적었던데 발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용될 가능성이? 이문정 검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거에 네. 검찰로서의 행적을 보면은 네. 충분한 자격과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참 훌륭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차관, 뭐 총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차장도 못 달았는데 만약에 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검증도 하고 네.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니까 꼭 서열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또 검찰로서 법에 정해진 네. 그러한 민주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서열 파괴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문정 검사가 쓴 말 중에 저는 이런 게 눈에 띄던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검찰, 박근혜 검찰 검사들이 문재인 검찰 검사로 옷을 갈아입고 승진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승진한 검사가 자기한테 임 검사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변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이번에도 혹시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네. 국민적 요구도 원체 강하지만은 민주당 네. 의원들도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그러한 공약도 했지만은 정책적으로도 강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으니까 검찰을 누가 건들래 이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 장관의 젓가락 발언 논란 이준석 의원이 추천되기도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가 추천되기도 하고 약간 희화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죠. 네. 민주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양하지만은 네. 그 국민의 집단 지성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그러한 선별안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분들이 그 직에 천거됐다고 해서 임명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질의응답을 생중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까지 같이 내보내는 걸로 이거 두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좌표 찍기 아니냐, 뭐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 백악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네.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이 네. 기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알 권리 보호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론도 네. 그 기자의 명예와 그 언론사의 책임을 가지고 네.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던데요. 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하기 전에 정권이나 대통령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일종의 자기 검열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만큼 질문 수준이나 질은 또 뭐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약간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 음. 국민 1호가 뭡니까? 기자 아니에요? 언론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음. 책임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고 네. 답변하는 측에서도 책임 있게 답변하라는 그러한 제도니까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6월 15일이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인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음. 김대중 네. 평화센터에서 기념식을 갔습니다. 오후 2시 네. 김대중 도서관에서 있어서 저도 가는데 사실 6.15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 네. 그리고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네. 6.15 25주년의 최대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북한에서도 네. 어제 저녁까지는 소음 방송이 있었지만은 오늘부터 없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북미 즉 트럼프 김정은의 대화가 시작되려고 움직이고 있는 이때 네. 우리가 패싱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북.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결단을 내려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남북 관계는 6.15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하는 것을 기념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금년 25주년은 네. 희망을 갖는 그런 해가 됐다. 아주 잘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랑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면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이렇게 핑퐁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평화 공존이라는 게 독일에서 봐야죠.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교류 협력을 네.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노력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노벨 평화상이에요. 일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특히 2기 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 만한 휴전시킬 만한 힘도 트럼프, 푸틴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한 발 나아가서 네. 북한의 비핵화에 한 스텝만 올려도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따는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대화를 하자. 이런 거니까 좋은 움직임이 있고 저는 물밑 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네. 10월 초에 있는 에이펙 네.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네.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도 방문할 수 있다. 평양 방문이 어려우면은 문재인 대통령식 판문점에서 네.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해서 네. 우리 자유집에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지만은 이번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한의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 네.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서너 달 남았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패싱 논란, 소외 논란 이런 게 조금 있었잖아요. 그게 왜 패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오셨고 김정은도 네. 탈북해서 왔잖아요. 됐잖아요. 그리고 북미 정상 간에 하실 얘기가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대통령은 비켜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꼭 뭐 패싱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외부 행사로 한국 주식거래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주식시장에서 주식하고 장난치면 패가망신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한 글을 올리시면서 김건희 모녀 떨까 살까 팔까 뭐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그거는 뭐 어떤 아니 뜻으로 글쎄요. 네. 이 주식이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늘 주가 조작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 망신한다. 불식시키겠다는 거다. 네. 지금 코스피가 오늘은 2,910을 향해서 네. 돌파했어요. 그래 좋은 상황인데 과연 주가 조작의 명수인 김건희, 최은순 그 모녀는 떨고 있을까? 장난치지 못하겠으니까 주식을 팔까 살까 그것이 알고 싶다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썼더니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네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 잠깐 했는데 임기가 아직도 뭐 거의 2년쯤 남았는데 임기제잖아요, 방통위원장. 그러면은 계속 국무회의 참석해하고 저렇게 전 정부 목소리를 계속 내고 그러면은 그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장관이야 뭐 임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방송법이 네. 개정 완료되면은 네. 거치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주에 김현 의원 저희가 모시기로 했는데. 근데 거기가 네. 간사이기 때문에 네. 네. 제일 잘 알죠. 불러서 좀 말씀을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